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사실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교사이신 부모님 슬하에서 무탈하게 컸고요. 지금 남편과 결혼 후에도 좋은 시댁을 만나 큰 갈등 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지만 특히 시어머니가 참 정도 많고 따뜻한 분이세요. 본인이 시집살이로 고생을 많이 했다며 제게는 설거지 한 번 시킨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께서 몇 년 전 큰 고초를 겪으셨어요. 다른 곳도 아닌 요양원에서 말이죠. 아마 요양원의 열악한 환경이나 직원들의 근무 태만, 학대, 그런 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먼저 저희 부부에 대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젊은 시절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 중이고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출판사를 다녔는데요. 결혼 후 큰딸을 낳은 뒤로는 쭉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권태기를 겪은 적도 있지만 그것도 다 잠깐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둥글둥글한 성격이라 늘 먼저 져주곤 했거든요. 특히 큰딸이 태어난 뒤로는 한바탕 동지애 같은 게 생겼다고나 할까요? 서로 사이가 더 돈독해졌죠. 또 큰딸이 애교 많은 사랑둥이였거든요. 덕분에 집에 매일같이 웃음꽃이 활짝 폈네요.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 건 둘째를 출산한 뒤였어요. 첫째 때와는 달리 잘 울지도 않고 옹알이도 적은 얌전한 아기였는데요. 처음엔 남자애라 발달이 좀 늦는가 보구나 했어요. 그런데 돌이 지나도록 눈맞춤도 잘 안 되고 불러도 반응을 잘 안 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지금이야 엄마들 모임도 많고 인터넷으로 정보 공유하기도 쉽지만 옛날엔 어디 그랬나요? 남편과 둘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애써 위안하다 아들이 24개월쯤 됐을까요?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다 사달이 나고 말았죠. 제가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하느라 잠깐 한눈판 사이에 또래 남자아이를 때린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쯤에 자동차 바퀴에 유독 집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애 옷에 자동차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지 뭐예요. 아마 호기심에 다가가 만지려다 아이가 거부하니까 집단엔 답답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저희 아들은 그저 계속 빠방 빠방 하면서 자동차 바퀴만 보려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의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고개 숙여 죄송하다 사과하고 치료비든 뭐든 다 물어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애 얼굴에 흉이라도 남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안 그래도 살이 연한 애라 모기만 물려도 벌겋게 부어오르는 앤데 자식 관리 똑바로 못하겠으면 놀이터에 데려오질 말아야죠. 요즘 세상에 어디 겁없이 남의 애 몸을 함부로 만지려고 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정말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다 부담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끝낼 일일 줄 알아요? 잘 모르나 본데 그쪽 아들 여기 놀이터 오는 엄마들 사이에선 아주 유명해요. 애가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땅 보면서 자동차 바퀴나 만지고 다니는데 왜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앞으론 데려오지 마세요. 경비실이랑 부녀회 얘기해서 출입금지 시킬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은 죄가 있으니 꾹 참으려고 했는데요. 상대 엄마가 자꾸만 막말을 쏟아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애가 놀이터에서 다른 애들과 잘 못 어울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놀이터에 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입을 열고 말았죠. 속상하신 건 이해하는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땐 혼낼 건 혼내고 화해시키면 되지. 아예 놀이터를 출입금지시키겠다뇨. 제 말에 상대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아니 이봐요. 혼낼 건 혼내고 화해시키는 건 정상적인 애한테나 가능한 거죠. 그쪽 아들이 정상이라고 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애들이 말 걸어도 반응도 없고 혼자 자동차 타이어나 만지다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괜히 다른 애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놀이터 데려올 시간에 병원이나 데려가세요. 여기 있는 엄마들 다 무서워서 놀이터 못 나오겠다고 한다고요. 그 말에 찬물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놀이터에 있던 아이 엄마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뒤에서 대체 저희 아이를 두고 무슨 말들을 했던 건지 그 시선 하나하나가 저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지더군요. 큰딸과 둘째 아들을 챙겨 허둥지둥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그래도 한바탕 울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 아이 엄마 말은 큰 상처였지만 덕분에 저희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죠.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둘째를 병원에 데려가 보자고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저희 부부는 그 주 주말에 처음으로 소아정신과를 방문했습니다. 제발 큰 문제가 없길 빌었지만 진료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정식 검사는 못했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자폐 스펙트럼이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내 아이가 자폐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확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네요. 하지만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고 둘째 치료에 매진했어요. 발달센터에서 놀이치료와 언어치료를 시작했고요. 자폐 관련 책이란 책은 죄다 섭렵하고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오지 산골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죠. 그 덕분일까요? 다행히 아들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됐어요.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기 시작했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어느 정도 대화도 나눌 수 있었죠. 하지만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째는 또래 친구들과 사회적인 소통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식탐과 고집이 생기면서 다른 아이들 간식까지 빼앗으려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지러지게 울면서 난동을 부렸죠. 거의 매일같이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나중엔 죄송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올 지경에 이르렀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딸에게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애 생일에 케이크 촛불 앞에서 소원을 빌라 하니 애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날 좀 더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빌었어. 현우보다 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지던지요. 그날 밤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설상가상 그쯤에 저희 친정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나 살기 바빠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못했다는 죄책감과 평생 기댈 수 있는 의지처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저를 힘들게 했죠. 엄마 뒤를 쫓아가고 싶다는 철없는 생각까지 했었네요. 그런 상황에서 제게 힘이 돼준 건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었어요. 원래 두 분 다 워낙 열린 분들이라 저희 부부가 어련히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하고 믿어주는 분들이었는데요. 둘째 아이 상황을 알고부터는 물심양면 저희 부부를 도와주셨어요.
사업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아이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살다시피 하면서 살림과 큰딸 육아를 도맡아 해주셨죠.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날도 그랬어요. 큰애 소풍이라고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울컥하더군요. 그동안 미처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아마 팔자에도 없는 아들네 집 살림과 황혼 육아가 고돼서 그러셨던 거겠죠. 보다 못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뭘 힘들게 직접 만들고 그러세요. 그냥 김밥집에서 사서 들려보내면 되지. 아이고, 요즘 김밥 하나만 덜렁 사서 들려보내면 욕먹는다더라. 캐릭터 도시락인지 뭔지 그 알록달록 예쁘게 싸줘야 좋아한대. 시어머니는 옆에 요리책까지 펼쳐놓고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겠다 해도 손사래를 치며 말리시더군요. 됐다. 요리 솜씨는 너보다 내가 더 좋아. 이따 현우 일어나면 또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전쟁일 텐데 좀 쉬어라. 김밥 먹으면서 배나 채워. 시어머니는 아예 접시를 꺼내더니 거기에 김밥 한 줄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젓가락까지 쥐어주며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얼른 먹어라 하시더군요. 애비는 일 때문에 바쁘고 너 혼자 현우 현정이 키우랴 살림하랴 힘든 거 안다. 입맛이 없어도 몸 축나지 않게 잘 챙겨 먹어야 돼. 제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내 애 내가 키우는 거랑 옆에서 도와주는 게 어디 같겠니? 아니에요. 전 진짜 괜찮아요. 저보다야 어머님이 고생이시죠. 괜히 저 때문에. 뭐가 너 때문이야? 그냥 다 저 때문 같아요. 어머님 고생하시는 것도, 친정엄마 돌아가신 것도, 현우 그렇게 된 것도.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확 터진 모양인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서둘러 눈물을 닦고 애써 웃어 보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는지. 저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나올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어나려는 저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꽉 끌어안고 토닥여 주시더군요. 울고 싶을 땐 울어야 속이 풀리는 법이야. 많이 힘들지? 네 맘 다 안다. 어머님.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현우 아픈 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어라. 그렇게 따지면 같이 낳은 애비한테도 잘못이 있고 그런 애비 낳은 나한테도 잘못이 있게? 그저 현우는 남들하고 좀 다르게 태어났을 뿐이야. 배움이 좀 느리고 미숙한 아이일 뿐이지 그게 어디 잘못된 거겠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물을 도무지 멈출 줄 몰랐어요. 급기야 전 숨까지 꺽꺽대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그런 저를 달래주며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원래 애 키우면서 힘들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친정엄마야. 날 사부인 대신이라 생각하고 막 투정도 부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그러렴. 알았지? 네, 그럴게요, 어머님. 돌이켜보면 그땐 전 남편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넓은 바다가 돼주셨답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죠. 큰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집안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만 거였죠. 주변에 인꼬 부부로 소문났을 정도로 시부모님 금실이 참 좋으셨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겠어요? 결국 충격으로 뇌졸중이 오셨고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후유증으로 한쪽 몸이 마비돼 거동을 못하게 되셨죠. 하필이면 또 그 시기에 둘째가 유치원을 그만뒀어요.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나간 거니
사실 퇴소나 다름없었죠.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 둘째랑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됐는데요. 홀로 둘째 뒤치다꺼리하랴 시어머니 보살피랴 참 힘들더군요. 거기에 산더미 같은 집안일에 큰애 교육 문제까지. 남편의 권유로 집안일을 대신해줄 가사 도우미를 드렸지만 여전히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더라고요. 간병인을 드릴까 고민도 해봤지만 낯선 사람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둘째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야 뭐 집안일만 얼른 하고 가니까 괜찮았지만 간병인은 하루 종일 어머님 곁에 상주하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는 만큼 시어머니도 또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본인이 짐이 됐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 목욕을 도와드리고 머리를 말려드리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멀쩡한 한쪽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에서 무언가를 떼내주더군요. 뭔가 했더니 어제 아이들에게 해줬던 스파게티 면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거동을 못하게 되시면서 제 몸 하나 돌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머리도 이틀이 뭐예요. 일주일이 넘도록 감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전 민망한 마음에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어제 현우 밥 먹여주다 묻었나 봐요. 오늘 아침에 떼어내야지 했는데 저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럽긴 이 늙은이 씻겨주느라 정작 넌 씻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아가. 내가 안 그래도 힘든 널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씻을 시간 많아요. 근데 귀찮아서 머리 안 감은 거예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얘기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한참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불러다 앉히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요양원에 들어갔으면 싶구나.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남편도 저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거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가 너 혼자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힘든데 어떻게 나까지 돌보겠니? 차라리 요양원에 가서 몸을 의탁하는 게 어떨까 싶구나. 됐어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요양원은 무슨. 이상한 말씀 마시고 얼른 저녁이나 잡수세요.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너 이네 친구 미자 알지? 그 할멈도 작년에 요양원 들어갔는데 살만하다더라. 또래 친구들 많아서 외롭지도 않고 때 되면 밥 나오고 간식 나오고 운동도 시켜주고 집에서 지낼 때보다 더 건강하대. 나더러 괜히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자기랑 같이 재밌게 살자는데 어떨까 싶어. 아유, 아무리 그래도 요양원이 집만 하겠어요? 전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저희 부부를 설득했어요. 시아버지 먼저 가신 이후로 너무 외롭다고, 친구들 많은 곳에서 지내고 싶다면서요. 어떤지 가서 구경이나 해보자꾸나, 응? 별로면 나도 당연히 안 가고 싶어질 게 아니냐. 결국 먼저 백기를 든 건 저와 남편이었어요. 어느 주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요양원으로 가봤죠. 요양원은 생각보다 더 괜찮았어요. 프리미엄을 지향해 시설이며 연락이며 최고급이었고요. 간호사 출신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의료 관련 설비도 잘 돼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썩 마음에 드신 눈치였어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친구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향숙이 너 이게 얼마만이야?
요양원에 있느라 남편 장례식에도 못 가봤네. 미안해.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럼 나야 잘 지냈지. 미자 너는? 나도 잘 지냈지. 여기 밥이 어찌나 맛있는지 피둥피둥 살만 쪘어. 시어머니 친구분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를 보고도 놀란 마음을 크게 내색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남편 대신 휠체어를 끌어주며 요양원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줬죠. 여기 지하에 노래방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어. 허구한 날 다른 노인네들이랑 모여서 게이트볼 내기하는데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유, 그래? 다들 친하게 지내나 보네. 아유, 그럼 가족이나 다름없다니까.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면 그게 식구지. 뭐 별거 있어? 그러니까 향숙이 너도 고민 그만하고 얼른 들어와. 내가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 친구의 적극적인 권유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도 결국 그렇게 하시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요양원의 훌륭한 시설을 눈으로 보고 왔어도 못내 불안했나 봐요. 아무래도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을 보호자들 모르게 학대한다, 방치한다 말들이 많았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고민하다 시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처분해 꽤 큰 금액을 요양원에 기부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수십억에 가까운 유산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요양원 원장에게 저희 어머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어머님 계시는 동안은 좋은 일 한다 생각하고 분기마다 계속 기부하겠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제가 책임지고 잘 살피겠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소리 나는 기부금에 원장은 엄청 기뻐하며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쳤죠. 그 덕분일까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다른 입소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까 싶어 기부 사실도 비밀로 하고 특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지내셨지만요. 확실히 요양원 직원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주더라고요. 특히 요양원 측에서 재활에 신경을 써준 덕분에 몇 달 안 돼 휠체어 없이도 거동이 가능해지셨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본인도 이제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겠다면서 좋아하셨죠. 시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고 반년 정도까진 꾸준히 주말마다 찾아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도 일 때문에 바쁘고 저도 둘째 특수학교 입학 문제로 정신없어지면서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결국 한동안 시어머니를 못 찾아뵙게 됐죠. 정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 전화는 드렸는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늘 밝은 게 그나마 위안이 되더군요. 지내는 건 괜찮으세요, 어머님?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아이고, 불편하긴. 선생님들도 다들 친절하고 친구들도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다. 이따 점심 먹고 또 다 같이 노래방에서 놀기로 했어.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걱정 말거라. 아가, 넌 잘 지내고 있지? 현우랑 현정이가 속썩이진 않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셨어요. 전화할 때마다 자기는 괜찮으니 전화 신경 쓰라며 야단이었죠. 요양원에 모신 며느리도 며느리랍시고 그렇게 챙겨주시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을까요? 둘째가 생각보다 빨리 특수학교에 적응해서 다행히 저도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 뵌지도 서너 달이 훌쩍 지났더군요. 어버이날에 찾아뵌 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나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뵈야겠다 싶어서 바로 시어머니께 연락해 내일 가겠다고 했죠.
남편도 모처럼 시간이 나서 연차를 쓰고 함께 갔네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는 부쩍 말라 있었어요. 안색도 어딘지 모르게 창백하더군요. 통화하실 땐 늘 밝고 건강한 목소리였던지라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었죠. 아니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아님 식사가 입에 안 맞으신가요? 아이고 아프긴. 너무 팔팔해서 문제지. 밥도 잘 먹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젊은 애들처럼 먹는 족족 어디 살로 가겠니?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여기 어머님 좋아하는 찰밥이랑 조기 좀 해왔어요. 친구분들하고 나눠 드시라고 넉넉하게 해왔으니까 다 같이 드세요. 힘들게 뭘 이런 걸 해왔어. 고맙다. 잘 먹을게. 근데 미자 여사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님이랑 방 같이 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안 보여서 물어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어깨를 떨지 않으시겠어요? 이상하다 느낀 순간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 같은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더군요. 미자? 미자는 왜? 아, 그분이 여기 추천해 주신 거잖아요. 평소 어머님이랑 잘 지내시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에 따로 선물을 좀 챙겨왔는데. 그래. 내가 이따 오면 전해주마. 시어머니가 제게 막 손을 내밀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친구분이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그런데 글쎄, 그분도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친구분도 그렇고 두 분이 싸우셨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란 게 나이를 먹고도 별 유치한 이유로 감정이 상해 친구와 다툴 때가 있잖아요. 저라도 나서서 분위기를 좀 풀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친구분에게 다가가 꾸벅 고개를 숙였죠.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다행히 친구분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더군요. 기억하지. 그 향수기 며느리 아니여. 한동안 안 오더니 오랜만에 왔네. 네, 요 몇 달 바빴어요. 이제 다시 자주 찾아뵈려고요. 참, 이거 백화점에서 산 스카프인데 여사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님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평소 저희 어머님 챙겨주시는 게 감사해서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고마워, 잘 쓸게. 시어머니 친구분은 어색한 표정으로 제가 건네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뜯어보지도 않고 본인 침대로 가 눕더군요. 뻘쭘했지만 피곤해서 그렇나 보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도 저희에게 이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미자 피곤한가 보다. 나도 저녁 먹기 전에 낮잠이나 좀 자야겠어. 네, 어머님. 피곤하실 텐데 이만 쉬세요. 주말에 또 올게요. 그래, 뭐 바쁜데 무리해서 오지 말고.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막 복도로 나온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 글쎄 누군가 정승처럼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보다 10살쯤 더 많아 보이는 할머니더라고요. 아니 놀라려면 늙은 내가 더 놀라야지 왜 지가 더 놀라고 난리야? 그분은 제가 놀라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대뜸 성을 내면서 저를 확 밀치더군요. 덩치가 꽤 있던 분이라 노인네 치고는 힘이 세더라고요. 전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 버렸죠. 그러자 그 할머니는 저를 보고 피식 비웃더니 가버리더군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아니 뭐 저런 고약한 할망구가 다 있어? 곁에 있던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쫓아가 따지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데스크 쪽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대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더군요. 죄송해요. 아마 꽃님 할머님인 것 같은데
나쁜 분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최 연장자의 여기 제일 오래 계셨던 왕초격 할머니인데 가족분들 놀러 오신 거 보고 세민하셨나 봐요. 저분은 자식들이 안 찾아온 지 꽤 됐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더 항의하려는 남편을 말려 차로 돌아왔죠. 그렇게 요양원을 막 나서려는데 저 멀리 입구 계단 쪽에서 그 왕초 할머니가 또 누군가에게 마구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놀랍게도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친구분이었죠. 그 친구분은 뭐라고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갑자기 왕초 할머니가 어딘가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친구분을 데려가더군요. 근데 그 방향이 아무래도 시어머니 계신 병실 같았죠.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영 찝찝하더라고요. 방금 본 광경도 그렇고 유독 비쩍 마른 시어머니 몰골이며 친구분과의 어색한 사이도 그렇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차 좀 돌려줘요. 나 요양원에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아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말로 남편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건을 두고 왔다는 핑계를 댔죠. 다행히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차를 돌리더군요. 다시 요양원에 도착한 저는 남편에게 여기서 기다려요. 금방 나올게요. 하고 말했죠. 잠깐 시어머니 얼굴만 보고 나올 생각이었죠. 그럼 불안한 마음이 좀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본인도 함께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럼 난 그동안 원장님 좀 뵙고 올게. 다음 분기 기부금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눈다는 걸 깜빡했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입구에서 갈라져 남편은 원장실로, 저는 시어머니 병실로 향했어요. 웬일로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저는 그 틈으로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웬 할머니 대여섯 명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어요. 그 안엔 아까 절 밀친 왕초 할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분도 함께였죠. 그런데 글쎄 그 왕초 할머니가 시어머니 친구분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내가 처녀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자존심도 없게 저 할망구가 주는 선물을 넙죽 받아? 아니, 난 안 받으려고 했어. 근데 그 집 며느리가 억지로 품에 안겨준 거라고. 그래서 그 망할 스카프인지 뭔지 받을 거야? 아니, 내가 미쳤어? 그럼 얼른 저 할망구한테 돌려줘. 어떻게 돌려주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왕초 할머니의 말에 시어머니 친구분은 쭈뼛쭈뼛 저희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글쎄 손에 들고 있던 포장도 안 뜯은 스카프를 저희 시어머니 얼굴에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이딴 거 갖고 싶대? 어디서 이딴 되먹지도 않은 싸구려 선물로 유세를 부려? 누구는 며느리 없고 자식 없어? 어? 그러면서 마구 성을 내는데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글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푹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친구분은 보란듯이 팔짱까지 끼고 한층 더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쭈글대는 꼴 좀 보라지. 이러니까 손주놈이 병신으로 태어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가워졌어요. 저희 둘째가 아프다는 건 이미 친구인 그분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저렇게 대놓고 입에 올리면서 모욕할 수 있는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이 맞는 건지 기가 막히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다른 할머니들의 반응이었어요. 글쎄 그 왕초 할머니는 그 말에 낄낄대고 웃으면서 손주가 병신이면 그 아들도 병신이고 며느리도 병신이겠지.
평신 같은 집구석이네. 같이 놀면 나도 병신 되는 거야. 천연이랑 말 한마디도 섞지 말어.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주변에 몰려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맞아 맞아 하면서 동조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던가 봐요. 갑자기 고개를 번쩍 쳐들고 그 나이 많은 왕초 할머니를 노려보더군요. 그러자 왕초 할머니가 웃다 말고 표정을 싹 굳혔어요. 아니 이년이? 지금 감히 누굴 노려봐?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죽고 싶다 이거야? 그 할머니는 성큼성큼 저희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뺨을 연거푸 때리더군요. 철썩철썩. 어찌나 매섭게 내려치는지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항도 못하고 맞기만 하셨죠. 그 전까진 제가 함부로 끼어들어도 되나? 괜히 시어머니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맞는 걸 본 순간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전 그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악을 썼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물론 다른 할머니들까지 화들짝 놀라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가, 네가 여긴 왜 또? 전 얼떨떨한 표정으로 묻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시어머니 앞을 막고 다른 할머니들을 노려봤죠.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저희 어머님께 뭐 하는 짓이에요? 맘 같아선 당장 그 왕초 할머니의 뺨을 똑같이 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간신히 이성을 부여잡고 말로 따졌죠. 왕초 할머니는 당황한 것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맞을만 하니까 맞겠지. 외부인은 꺼져. 제가 왜 외부인이에요? 저희 어머님 며느리이자 보호자 자격으로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외부인이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대체 저희 어머님이 무슨 맞을 만한 짓을 했는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 급기야 그 할머니는 저까지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얼른 제 앞으로 나서서 그 할머니를 획 밀어버리더군요. 그러자 그 할머니는 덩치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어요. 이 할망구가 어디 우리 며느리까지 건드리려고? 내가 그동안 맞고 살았다고 우리 며느리까지 너한테 맞고 살아도 되는 줄 알아?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에 전 깜짝 놀랐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맞고 살았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뇌리에 꽂혔죠.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맞고 살았다뇨?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동안 저 여자한테 맞은 거예요? 네? 그게 말이다, 아가. 실은... 한참 머뭇거리다 시어머니가 고백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에게 쭉 따돌림을 당하고 계셨어요. 눈앞에서 대놓고 비웃거나 모욕을 주는 건 기본이고요. 때때로 이렇게 몰려와 때리기까지 했다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친구라는 분까지 거기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왜 어머님이 뭘 잘못했다고요? 너희들이 자주 찾아왔잖니. 그게 가족 없는 할머니들한테 밉게 보였던 모양이야. 괴롭힌 이유도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 사이에 그 왕초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어요. 어지간히 분했는지 씩씩대면서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더군요. 그 꼴을 며느리로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나요? 이번엔 제가 얼른 막아서서 그 할머니를 밀어버렸어요. 그러자 약이 바짝 올랐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니, 고부가 쌍으로 사람을 치고 있네? 너희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폭행죄로 싹 다 콩밥 먹일 거야. 두고 봐! 왕초 할머니는 갑자기 아이고, 이 인간들이 노인네 잡네. 노인네 잡어.
여기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는지 요양원 직원들이 우르르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군요. 다들 난장판이 된 병실을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왕초 할머니는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직원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이봐요, 선생님. 얼른 경찰 좀 불러줘. 저 고부가 아주 작정하고 날 폭행했으니까 당장 경찰 부르라고. 네? 네? 경찰을 부르라고요? 아유, 그래. 나 폭행당했다고 전현들한테. 콩밥 먹여서 본때를 보여줘야 다신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 가짜는 연극질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요양원 원장을 데리고 당장 시어머니 병실로 오라고 했죠. 곧 남편이 병원 원장을 데리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아마 시어머니 건강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전 그런 남편에게 앞서 겪은 일들을 전부 얘기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기함을 했죠. 그게 사실이야? 어머님이 그동안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렇다니까요. 어머님 이 뺨 부은 것 좀 보세요. 방금 전 할머니가 때리는 걸 똑똑히 봤어요. 지금 이 할머니가 저랑 어머님 경찰에 고발하겠다, 콩밥 먹이겠다 난리를 치는데 고발은 저희가 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무서운 표정으로 왕초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만만하게 여기더니만 성인 남자가 그렇게 나오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꼼짝을 못하더군요. 이 사람 말이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콩밥은 과연 누가 먹게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죠. 남편이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당연히 알고 지내는 법조계 인사들도 많아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폭행죄와 방임죄로 요양원과 그 왕초 할머니를 고소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원장이 화들짝 놀라 앞으로 나서더군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그치만 방임죄라뇨. 저흰 몰랐는걸요. 이제 알았으니 문제 일으킨 저 할머니를 당장 퇴소시키겠습니다. 네? 자세한 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시죠. 그리고 기부권은 당연한 말이지만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남편의 그 차디찬 말에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마에 흐른 땀만 닦더니 갑자기 왕초 할머니에게 달려가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하더군요. 뭐해요? 당장 사과 안 하고. 지은 죄가 있으면 납작 엎드려야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아니, 왜 이래? 누군 아는 변호사 없는 줄 알아? 나도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아이고, 이 할머니 갑갑하시네. 저분이 이 요양원에 낸 기부금이 얼만 줄은 알아요? 억 단위라고요, 억 단위. 뭐? 그래요. 말도 못할 부자라고요. 요양원비도 밀리는 할머니 같은 소시민은 상대도 안 돼. 그 말에 왕초 할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겸손하고 얌전한 분이라 만만하게 보고 괴롭혔다가 뒤늦게 돈 있는 집안인 걸 알고 겁먹은 눈치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환멸이 밀려오더군요. 어쨌든 전 이런 곳에 저희 어머님 한시도 못 둬요. 이만 퇴소할 테니까 다들 경찰서에서 보자고요. 아님 법정에서 보거나.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왕초 할머니와 원장이 부랴부랴 저희 앞을 막아서더군요. 특히 그 왕초 할머니는 달달 떨면서 무릎까지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봐줘. 향숙이, 그동안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어. 미안해, 응? 알잖아. 우리 아들 나 여기 버려두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은 거.
내가 문제 일으켰다는 거 알면 다신 나 안 보려고 할 거야. 그나마 타달이 보내던 돈도 싹 끊어버릴 거라고. 전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그 가짜는 애원에 넘어갈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동안 당했던 게 많은지 오히려 이 악물고 할 말 하시더군요. 그러게 진작 착하게 살았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면 뭐해? 그냥 죗값 치르시고 다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저희 세 식구는 매달리는 왕초 할머니를 뒤로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죄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저희를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러웠단다. 할머니들은 작정하고 날 따돌리지. 하나뿐이던 친구도 그런 나를 외면하지. 늙어서 이게 뭔가 싶고 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세아가 네가 날 살렸어. 고맙다. 제 손을 붙잡고 우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가슴 한켠이 무너지더군요.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랑 당장 어머님 모시러 왔을 건데. 너 힘든 거 아는데 나까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니? 너한테 짐만 될 것을.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왜 짐이에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바로 변호사를 끼고 그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 그리고 요양원까지 싹 다 고소했어요. 그 왕초 할머니의 아들이란 사람은 제발 합의해달라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싹싹 빌었네요. 하지만 저희는 선처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소했고요. 그 왕초 할머니를 비롯한 가해자 일당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동안 폭행당할 때마다 그걸 사진이나 녹음으로 남겼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뭐예요. 그래서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듣자 하니 그 왕초 할머니는 결국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더 시설이 열악한 요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다고 하대요. 시어머니의 친구였던 미자 할머니는 다시 자식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동네에 저희 시어머니를 따돌렸던 게 싹 소문이 나서 결국 자식들이 동네 창피하다고 이사를 가버렸죠. 그걸 알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요양원은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가 기부금을 싹 끄는 데다 입소자가 폭행당하는데도 모르쇠 하는 곳이란 소문이 나면서 몇 년 안 가 결국 망해버렸죠. 가해자들이 전부 벌을 받은 걸 보니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와 한 집에서 쭉 같이 살고 계세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내 식구들이 있는 집만 못하잖아요. 한동안 요양원에서의 기억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워낙 강한 분이라 그런지 잘 이겨내셨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도 마비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거동도 잘하세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선 본래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게 나오셨답니다. 요즘은 동네 노인정을 들락날락하며 친구들도 사귀고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자폐를 앓고 있는 둘째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녀석도 벌써 성인이 됐는데 놀랍게도 자기 밥벌이까지 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고 단순 포장 업무인데요. 처음엔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기특하게도 잘 다니고 있어요. 사회성도 많이 좋아져서 회사 사람들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네요. 물론 회사분들이 많이 배려해주고 계시는 거겠지만 말이에요.
얼마 전엔 첫 월급 탔다고 저희 가족 선물을 하나씩 사서 돌리기도 했어요. 전부 과자나 장난감이었는데 아마 자기가 좋아하니까 가족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게 뭐라고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했다 한들 분명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중 하나가 전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들어 부쩍 옆에 있는 네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이 없었으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싶어요. 부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